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3번째 페이지. 무조건 과학고 나왔을 것 같지만 의외로 외고 중국어과를 졸업한 문이과 통합형 지식인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중국말을 좀 하십니까? 아주 소량. 네. 인사 한 번만 건네주고 가실까요? 네. 중국어로. 니하오마.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함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K 반도체 턱 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기사들을 요즘 많이 보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따라왔고 또 K 반도체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곽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하는 이 기업이더라고요. 지난 7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무려 466%나 폭등하면서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잘 못 들어봤던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겁니까, 이 회사는? 이게 뭐 주식 시장에 상장도 안 되고 했으니까 전에도 잘 못 들어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상장됐으니까. 예, 그런데 상장되자마자 이렇게 됐다. 시가총액 중국에서 1위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을 발명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에. 예. 이 포드 회장님이 설립한 그 회사, 지금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장사 잘하는 회사죠. 네. 이 회사 시가총액의 7, 8배가 됩니다. 7, 8배요. 엊그저께 상장한 이 CXMT가 포드 회장님이 창립한 자동차 회사에 한 지금 8배도 더 되나?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입니다. 예. 그 포드 회장님의 후손들도 주식 좀 갖고 있고 하겠죠. 우리 회사를 통째로 다 넘길 테니까 CXMT를 조금만 잘라 주십시오라고 하면 8분의 1 정도 좀 썰어가지고 이거 먹고 전 세계 모든 포드 산업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 이 회사를 우리나라 증시로 올려놓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2대장이라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아마 그 바로 다음에 올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딴 대기업도 이 회사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고 있느냐. 근데 딱 봐도 좀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래서 뭐 거품론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설립이 2016년이에요.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는다고 뭐 그런 의심할 만한 의견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평가를 받는 그 이유만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수많은 15억 중국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빵 터지는 그 마음을 줄 만한 그게 있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냐?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죠. 무슨 성과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뭐 의대보다도 요즘에는 반도체 학과가 불과 한 10달 전만 해도 한국은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 문제에 막 개탄하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한 10개월 만에 반도체 진짜. 학과에 지금 의대 간 애들이 다 간 뭐 별의 한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막 좀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리고 뭐 주식시장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 2개 때문에 세상이 한국 사회가 흔들흔들 하는데 이 회사가 주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돈을 벌고 있거든요. HBM 이런 게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개발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이거를 정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좀 뭐랄까요? 부러웠겠어요. 한국은 나라도 작고 중국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인구도 적고 자원은 진짜 중국에 비하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한국인들은 그렇게 잘하길래 저렇게 중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발전한 나라가 됐을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90년대 이후로 정말 별의별 걸 다 한국식의 뭐 그런 걸 많이 배워간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 정말 부럽다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었어요. 근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되게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2군데가 메모리 반도체 주력 제품인 D램을 공급하는 물량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70%가 한국 회사 2군데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리가 석유 세상에서 중요한 자원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석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많이 생각하잖아요. 떠오르죠. 미국 예. 이런 나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 석유 시장의 절대 70%를 장악을 못하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현대 이런 IT 산업, 전자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석유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제품인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70%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 석유를 한국이 다 옥죄고 있다. 세계 7위를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산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 아니 도대체 한국이 뭐 옛날부터 뭐 인삼 날 때 옆에서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놔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뭘 뭐 한국 사람이 하는데 중국 사람 왜 못 하는데 중국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할 거잖아요. 법하죠. 예. 중국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만 뽑아도 5천만 원 뽑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잘된 산업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딴 나라들을 따라잡은 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한번 할 수 해보자 있다. 라고 중국이 도전을 했어요. 예. 진작부터 도전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만 봐도 뭐 2000년대 후반 이럴 때부터도 도전했어요. 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 예. 1980년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네. 뭐 올림픽 이런 거 열리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더라? 그게 나라 이름, 코리아가 나라 이름인가? 아니면 뭐 감탄사로 코리아 이게 뭐 약간 감탄사인가? 몰라도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나라 이름 자체에 어색해할 정도인 곳도 많은. 그 코리안 워라는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걸 코리안 워라고 하는 거지? 그 지명인지 잘 모를 그런 정도의 위상일 때가 80년대인데 그때 과감하게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던 우리 의외로 이 이야기를 마리오 편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던 일본 반도체 회사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맞아. 하나 다 물리치고 네.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이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의 한국에 비하면 2000년대 후반에 중국 경제라는 거는 우리 훨씬 출발점이 그때 이미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던 때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되면 그거를 사줄 중국 전자업체들은 깔려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해보면 못할 게 뭐 있겠느냐라고 투자를 엄청 했는데 네. 한번 크게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어요? 네, 그게 그냥 뭐 열심히 하려다가 뭐 실패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형 막 스캔들이 됐어요. 왜요? 뭐 사실 뭐 그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는데 뭐라고 오늘 찾아봐요? 갈 길은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뭐 스캔들 혹은 뭐 사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무슨 뭐 이게 다 사기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2010년대인가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투자했다 한번 거하게 말아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시 이거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한국이 갑인 사업이다. 위축됐구나.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잘 만들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를 잘 만들고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한다면 한국은 반도체를 한다.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위스키 만들면 뭐 나름대로 뭐 그 뭐 맛 있겠지만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서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넘기 쉽지 않죠. 예. 근데 중국이 맥주는 그래도 좀 하고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정도로 역시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한 번 다 말아먹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웬만해서는 그 향후 한 우리나라 같으면 한 20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입 밖에 못 댈 정도로 그 정도 큰 스케일이 사건이었구나. 될 정도의 좀 크게 말아먹었어요. 예. 야 그건 무슨 사기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예. 우리나라 가끔 이렇게 크게 뭐가 사업이 망하고 하면 약간 정치판의 스캔들처럼 되면서 뭐 그런 금기어가 되죠, 금기어. 기술에 입에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왔다 갈 때가 있죠. 그죠? 그런 한 20년간 그게 갈 정도가 됐는데 아니 한국에서 메모리로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메모리 계속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해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타산이 안 맞는 또 한다. 그치. 우리가 한번 망했지만 또 한다. 네. 중국인의 정신 짜요. 참을성 하면 중국인 아니냐라고 해서 또 덤벼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뛰어들었느냐. 네.
중국의 그 양스강 좀 위쪽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보면 허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허페이. 예, 이제 옛날부터 보면 이제 합비라고 한자식으로 합비. 우리나라식으로 읽던 도시인데요. 삼국지에 나오죠. 예, 합비. 삼국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손권이 이제 조조를 공격을 하려고 맨날 공격을 하는 도시인데 그 이제 장료라고 하는 예, 조조 편에서 되게 잘 싸우는 장수가 잘 막아내가지고 손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소리인 적벽가를 보면 적벽 대전을 하는 장면이 판소리를 묘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적벽 대전에서 조조가 이깁니까 집니까? 조조가 지죠. 완전 대패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조조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조조가 망하면서 이제 조조가 이제 퇴장하는 게 삼국지의 결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조조가 크게 패배하는데 조조가 안 망하거든요. 건재하거든요. 그 정신이구나. 왜 근데 그렇기도 하네요. 그 정신이구나. 근데 그렇네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예. 그래서 이 적벽대전에서 이긴 송권, 이 오나라 쪽 세력이 조조를 치러 합비를 계속 건드리는데 장료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합비에 가면 지금도 장료 동상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조조를 치료했던 그 삼국지 연희 소설에도 나오는 명의로 지금도 중국에서 명의의 대명사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화타라는 사람 많이 이야기하죠. 화타 동상도 합비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도시인데 그런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원래 LCD 공장이 크게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산업과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LCD 공장 이 회사도 이야기할 거 많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LCD가 한번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꽤 큰 LCD 회사가 한번 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유산을 사간 중국 회사가 그 기술을 좀 쪽쪽 빨아먹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LCD 시장을 석권하는 거대 기업이 됐거든요. 그 우리나라 회사 이름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현대 쪽 회사죠. 현대 쪽에서 내려온 회사인데,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그 기술만 빨아먹어가지고 성장 그러면 뭐 그 회사 먹으면 성장할 줄 알았으면 다른 회사도 다 사갈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한 건 아닌데 그거하고 또 연결된 어떤 그런 인연 악연이 있을 정도로 또 한국하고 연결고리가 찾아보자면 있던 그런 도시가 합비인데 합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LCD라는 것도 아주 정밀하게 작은 그런 전자제품의 소재들을 미세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기술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력과 기술과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중국에서 반도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중국의 반도체 사업 이 메모리 반도체 빼고도 이미 거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가 있는데 그럼 남들 하던 거 또 한다고 해봐야 별로 뭐 무의미한 거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비 사람들이 한 번 했다가 중국에서 거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합비에서 이거를 201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위주였던 거. 네, 그리고 뭐 딴 뭐 반도체가 뭐 전력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스웨덴에서 좀 잘해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합비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돈을 막 밀어 넣으면서 일 벌여가지고 공장 차리고 막 회사 세우고 막 진행했어요.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됐어? 안 됐어요. 된 줄 알았는데. 계속 적자 나고 제품을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제 가격 시세 대비 도저히 그 가격을 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분량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돈을 100만 원 들여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100만 원치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반이 분량으로 떨어지면 제품은 50만 원치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2배 받고 팔아야지 본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죽을 썼어요. 적벽대전 위나라 꼴이네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은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우리 이거를 가지고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좀 약간 옛날 글 같은 거 찾아보면 조롱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요. 중국 반도체 절대 안 된다. 저 합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CXMT 저기 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의 글 같은 것도 찾아보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조롱하려고 조롱했다기보다도 한국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중국이 쫓아올렸는데도 절대 격차가 안 좁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최근 1, 2년 사이에 근데 와, 진짜 지독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 긴 시간 동안 포기를 안 하고 적자를 감내하면서 다들 안 된다 망한다 하는데 밀어붙였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악착같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국가적으로 좀 밀어준 건가요? 국가적으로도 있고 근데 국가적으로 당연히 있죠. 국가적으로도 있고 이 합비와 그 근처에 있는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에도 많이 이야기했겠죠.
이거 사방에서 욕 많이 하지만 진짜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의 합비에 우리가 장녀입니다. 우리가 진짜 최후의 오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조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예. 이렇게 하면서 예. 진짜로 버텼거든요. 예. 근데 금년 작년 사이에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이 흑자로 조금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익이 팍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성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 방향으로 성장만 쭉 하면 흑자가 난다는 건 가치 있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네. 앞으로 이 합비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가 쓰기 시작하면 네. 세계의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도 중국에 다 있는데 그렇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세계 시장을 뭐 한 독식까지는 몰라도 중국에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독식까지는 몰라도 한 반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꿈 속에서 지금 확 이렇게 열기가 창신 메모리도 그러면 합비에 있죠. 합비에 있죠. 네, 합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상한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상한 얘기 예전에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거 재작년인가쯤에 그때 이제 뭐 드라마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때 시류를 좀 타셨네요. 우씨 왕후 이야기를 해주신 하신 적 있죠. 예, 네. 하신 적 있죠. 그 우씨 왕후 사건이 고구려에서 벌어지던 때가 바로 적벽대전이 벌어지고 이 손권이 합비를 공격하고 하던 그때입니다. 예. 만약에 손권이 합비를 공격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조조가 무너졌다면 그때 우씨 왕후 똑똑하잖아요. 그때 고구려를 정리한 우씨 왕후가 조조의 위나라로 막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묘가 합비를 지켜냈기 때문에 조조가 국권이 유지가 되었고 그렇지. 고구려의 역사가 좀 만개하는 게 시간이 맞다. 미뤄질 수 있었다. 이런 관계가 있죠. 우리 뭐 담비 얘기해 주실 때 담비 가죽 그때 막 거래. 그때 그거는 그거보다 또 한 세대쯤 다음이긴 한데요. 한 세대 다음. 네, 그렇습니다. 뭐 의미에서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근데 진짜 대단히 제가 감탄 한 번만 하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뚝심으로 버텼지? 진짜 장려 정신인가요, 진짜? 화타 정신인가? 통증을 견뎌라. 진짜 감탄만 하시는 진짜 감탄 구간이었습니다. 예. CXMT 이렇게 진행자 멘트를 끊으면서 할 정도의 가치였나요? 그 정도의 감탄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감탄만 하고 좀을 끝나. 대단해. 감탄이 나오네요. CXMT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사를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LPDDR5에서 LPDDR5X로 올라왔고 이제는 차세대 LPDDR6까지 쫓아오고 있다? 우리 뭐 전에 반도체 편에서 뭐 D램이나 HBM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지만 LPDDR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뭡니까? LPDDR 뭐 5 이런 거는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규격 성능의 급을 따지는 말입니다. 그럼 일단 DDR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DDR이라는 거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는 말의 약자예요.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래서 컴퓨터 요즘 그런 것도 잘 보지도 않으시는 분도 많은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몇 기가헤르츠짜리냐 뭐 이런 거 많이 따졌습니다. 컴퓨터가 1기가헤르츠다. 내 컴퓨터는 2기가헤르츠급의 CPU가 달려 있는데 내 컴퓨터는 2.2기가헤르츠급 CPU가 달려 있는데 뭐 이런 거 컴퓨터의 그 주파수를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주파수라는 거는 1초에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를 주파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전파 주파수 우리 저기 뭐죠? 우리가 보자 98.1인가? 그죠? 98.1 메가헤르츠다라고 하면 1초에 9,810만 번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비추로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게 98.1 메가헤르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주파수에서 1기가헤르츠다라는 거는 1초에 10억 번 돌아가는 시계에 맞춰서 컴퓨터가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계산 같은 거는 1초에 10억 번 할 수 있겠죠. 이론상. 컴퓨터가 착착착착 그걸 맞춰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이라는 거는 그 한 번에 동작하는 구간에 더블 2번 메모리하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억 번 중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러니까 1초에 20억 번까지 메모리하고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더블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과거에 비해서 메모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주고받는 속도가 2배 뻥튀기 될 수도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한 1990년대 이럴 때
되게 컴퓨터의 미래, 메모리 기술의 미래 이런 식으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90년대 말에 이 DDR 기술을 처음으로 상용한 나라 회사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메모리 1위 하는 그 회사가 97년인가 8년인가 그때 90년대 말에 DDR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물론 뭐 이 DDR 기술을 처음으로 창안한 사람은 뭐 미국에 누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한 게 세계 최초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메모리 명가죠. 90년대 말이면 그 집에서 DDR 하던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스코틀랜드에 스카치가 있으면 진짜 한국의 용인에 진짜 용인에 뭐 청경채 많이 나지만 메모리 청경채보다 더 오래됐다 그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죠. 메모리 진짜 명가예요. 그래서 그때 DDR이 나왔고 DDR 뭐 2, DDR 3, DDR 4, DDR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규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DDR 5 특히 이 중에서 앞에 LP라는 말이 붙으면 LPDDR이라고 하면 이거는 로우 파워라고 해가지고 저전압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기를 좀 덜 먹으면 좋은 그리고 전압이 적게 걸리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열이 좀 덜 나게 하는데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좀 발열이 적으면 더 좋은 그런 뭐 휴대용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 쓰면 좀 더 좋은 그런 규격을 LPDDR이라고 부릅니다. 뭐 꼭 휴대용 제품에만 써도 안 써도 돼요. 요즘은 워낙에 이제 뭐 전기 문제를 중시하니까 뭐 AI 이런 거 하면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전기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전기 드는 걸 줄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다각도로 이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배터리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스마트폰 같은 데나 랩톱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하면 좋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을 하면서 나온 게 이 LPDDR 시리즈 규격입니다. LPDDR5는 6.4 GBps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뭐 이거 대충 계산한 거라고 그렇게 뭐 중시할 필요는 없는데요. 통상 1 GBps면 30초에 영화 한 편을 보낼 수 있는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4 GBps면 30초에 영화 6.4편을 보낼 수 있는 속도죠. 이게 LPDDR5였습니다. LPDDR5를 CXMT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요. 이 정도면 꽤 최신형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최신 스마트폰 같은 데는 LPDDR5보다 조금 더 좋은 LPDDR5X라는 규격을 만들어냅니다.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 10.7 GBps 정도 최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0초에 FHD 영화 10편하고 0.7편 정도. 그 정도 보낼 수 있는 속도 좀 빨라 보이죠. 그죠? 그 정도를 LPDDR5X라고 하고 최신형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LPDDR5X가 D램으로 박혀 있다 이런 게 이제 명시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요거를 CXMT에서 또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받는 거죠. 이거 세계 정상급 제품을 우리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흑자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꾸준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계 정상급 제품을 만들면서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망하지 않고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죠. LPDDR5X 다음으로 나온 LPDDR6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 12.8에서 14.4 GBps 정도로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최고 성능인가요? 이거를 거의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이걸 만들거든요. 근데 CXMT에서는 아직 이거는 못 만든다라는 게 공식 의견인데 언론에서 발표된 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CXMT에서 이거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뭐 원래 이제 기업 공개하고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할 때는 좀 좋은 뉴스를 많이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소식이 더 많이 퍼져 나오는 것도 있겠죠. 주가가 높아지만 어쨌든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그렇지만 LPDDR5X까지 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고 어떤 중국의 뭐 희망 선진국 미래의 중국을 상징하는 그런 회사 같은 느낌으로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사가 됐죠. 특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애플에서 CXMT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아이폰이나 맥북 등에 사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구매 승인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CXMT가 진짜 이제는 뭐 중국 내수용 업체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도약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종목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편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반도체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억을 하는 용도고 그 밖에 모든 판단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실 되게 좀 뭐랄까요? 엉뚱한 구분이에요. 기억용 반도체가 있고 그 외에 모든 게 있다라는 그런 구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독일 사람들이 술에는 맥주가 있고 비맥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사용하는데 예. 왜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틈새 시장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별의별 독특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이한 반도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부터 먼저 시작을 안 하고 예. 우리나라가 왜 8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기타 등등 그 외 모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그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놓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수요, 어떤 다양한 특징을 놓고 나는 이래서 좋다, 나는 저래서 좋다, 이거 전용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커질 텐데 이런 용도로는 이런 반도체를 사서 쓰십시오. 진짜로 그런 시장이 커졌네, 많이 팔리네. 뭐 이런 되게 복잡한 싸움을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네네네.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을 한다. 기억을 하면 그거를 정해진 속도로 잘 다시 알려준다. 그게 그냥 기능의 끝이에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반도체든지 가격이 싸냐, 용량이 크냐, 그것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바꿔 끼워도 그냥 그대로 바꿔 끼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DDR, 뭐 LP, DDR 이런 규격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규격을 만들었으니까 요 규격대로 어느 회사든지 만들면 세계 어느 제품에도 요거를 그냥 딴 회사 제품으로 갈아 끼셔도 된다고.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규격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도 요쪽으로 하면 좀 가망성이 있겠다. 일본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써오시라고. 갈아 끼워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일본 반도체보다 이거 20원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면서 좀 끼워서 썼는데 우리가 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단가를 좀 더 싸게 유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편의를 봐준다거나 하면 조금씩 밀어가지고 세계 어디에라도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범용으로 누구나 똑같은 거를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해서 끼어들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한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CXMT에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그리고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기능을 가진 어떤 특이한 그런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중국의 새로 등장한 업체에서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애플 같은 회사가 믿고 그대로 쓰기가 쉽지 않겠죠. 검증하기도 되게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용량 더 그대로 나와? 속도 그대로 나와? 불량 아니네? 그럼 그냥 빼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끼워도 그냥 계속 같이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하기가 애초부터 수월한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싼 단가로 들어가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기대되다 보니까 이게 뭐 애플이 되게 상징적인 것이고 세계의 수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요거를 이제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래에 참 기현상이 벌어진 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CXMT 같은 데서는 애플 같은 이런 거대한 회사에 브랜드가 되게 좋은 회사에 얼마나 좀 팔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좀 무리를 해서라도 팔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문을 뚫어야 되니까. 우리는 애플에도 납품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하면 거래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되냐 마냐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쪽에서 튕기는 게 아니라 CXMT 쪽에서 튕긴다는 이야기도 요즘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더 오래 거래를 할 것 같은 더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직한 중국의 대형 전자회사들이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한국 회사들만큼 값 쳐줄게. 한국 회사보다 더 가까운 데서 너희들이 납품하고 같은 중국 회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똑같은 값 쳐줄게라고 하면 얼씨구나하고 뭐 내수 시장만으로도 얼씨구나하고 중국 회사에 팔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CXMT가 조바심 나는 건 애플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CXMT가 상황이
중국인의 기대를 많이 받는 상황으로 올라왔네요. 가고. 근데 이게 이거 좀 얘기하게 이거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 예. 제발. 오늘따라 눈빛이 왜 이렇게 그렁그렁해? 예. 메모리 시장은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같은 용량이면 네. 가격 싸움을 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격을 얼마나 낮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가 그냥 기술력인 시장이에요. 그죠? 딴 회사는 100만 원 들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10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20개 만들 수 있다. 우리 회사는 20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단가가.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 자체가 그냥 기술인 그렇죠. 그런 판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가끔 벌어질 때가 있다면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한번 진짜 낮춰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추는 회사는 망할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갑자기 서로 좀 간을 근데 가격을 낮추면 돈 못 버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격을 낮출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서로 장사가 잘 되면 뭐 그냥 시장 지배하려고. 뭐 높은 가격으로 그냥 다 같이 벌어서 그냥 돈 많이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찌저찌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면 이 싸움이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버티냐 해보자라고 해서 가격 낮추기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이게 가격 낮추기 경쟁이 한번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예. 크게 이거를 이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이 크게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둘 다 치는 거죠. 영화 같은데 보면 저기 뭐죠?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데 나오죠. 절벽으로. 자동차 타고 절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차를 멈추면 지는 거죠. 예. 근데 이기겠다고 계속 차를 밟고 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는 겁먹고 포기를 해야지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겁먹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싸움이 가격 낮추기 출혈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판에서 벌어졌다라고 2009년에. 해가지고 2009년에 2006년부터 이게 이어졌어요. 한 3년 했는데 이거를 제1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1차 D램 치킨 게임, 제1차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6년 초 한창 가격 좋을 때 기준이 되는 그때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평균 6.8달러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만 원 뭐 이 정도 가격이죠, 그죠? 근데 이 만 원짜리 반도체가 2009년에 가격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어디까지 잡아서 낮아지냐? 2달러. 0.5달러까지 낮아져요. 0.5달러까지. 미쳤네. 그래서 진짜 치킨 게임이네. 몇백 원 단위로 만 원에 팔던 반도체를 몇백 원 단위로 짤짤해하면서 파는 세상이 진짜 찾아옵니다. 가치 죽자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온갖 반도체 회사들이 다 적자를 보고 그래서 스웨덴도 물론 있습니다만 독일의 유럽의 기술 강국이라고 하면 독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독일에도 전통을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말아먹습니다. 이때 이 치킨 게임을 연락에 하는 이거를 전 세계 회사들이 다 그래 누가 살아남나 보자라고 하면서 참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난 이 값에 팔 거야. 그래 뭐 적자 보지 뭐 빚 낼게. 또 뭐 직원 월급도 못 준다고 허리띠 졸라 매라고 내가 가고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붙잡고 빌게 해보자 하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더 낮춰 0.5, 0.4달러 하면서 막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D램이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독일 회사가 망합니다. 독일 회사 우리 유럽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이게 말이 되는 장사를 해야지. 이게 무슨 도박도 아니고 이게 뭐 포커도 아니고 이게 진짜 뭐야. 도박 같네. 하면서 결국은 손 털고 독일 회사 망합니다. 회사 하나가 망하니까 이제는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는 시대가 왔죠. 가격이 다시 훅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꿀 빠는 이런 세상이 온 거죠. 참고로 이때 독일 회사가 망하니까 그 망한 회사 유산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빚잔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쪼개져서 팔리거든요. 그 독일 회사의 자네를 사간 회사가 이 중국 회사. 창신. 중국 회사입니다. 그거 그때도 쫙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 독일 기술이 있다 그랬어. 왜 독일 회사 뭐 이거 망한 회사 기술인데 이걸로 뭐 되겠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가격이 잘 안 쳐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요즘 메모리 시장이 대혈투인데 저기 들어가지고 다 적자 본다는데 저 사업 뭐 전망도 뭐 그렇게 밝지도 않은데 그 망한 그 중에서 잘 되는 회사는 아니고 망한 회사 기술 사고 뭘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술 그대로 배워가지고 회사 차리면 독일 회사보다 더 잘하겠냐? 그 망한 회사 기술 사갖고 따라하면 그보다 조금 더 못할 텐데. 근데 잘했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도 중국 회사에서는 하여튼 기술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거 좀 길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얘기만 하고 끝내도 돼 제발. 하나만 진짜. 아 그래요? 하나만. 오 그래요? 하나만.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끝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때 진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본 건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때 뉴스 본 것 중에 진짜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기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냐면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5,900억 원인데 5,900억 원 맞을 거예요. 5,900억 원인데 손실이 5,900억 원이다라는 숫자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와가지고 그냥 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면 손실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건비 생각 안 하면 그런 일이 반도체 회사에서 대만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1차 치킨 게임 때. 근데 그때 우리나라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이 시기에도 흑자를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진짜. 엄청난 메모리 명가지 진짜. 2위는요? 2위는 그때도 좀 적자 보고 좀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번 정리해야 돼. 다시 돈을 훅 벌었거든. 근데 2012년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다는 거잖아. 2차가 있으니까 1차 있을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제 2차 반도체 치킨 게임, 제 2차 디램 치킨 게임, 제 2차 몇 차 뒤에는 뭐 왕자의 난 이런 단어가 말이지 치킨 게임이 제 2차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이 2012년에 벌어집니다. 이때는 1차만큼 혹독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도 3달러 하던 반도체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집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때 일본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망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속가내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5년쯤 지났죠, 그죠? 그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황금기가 찾아온 거고. 굴지의 회사네. 그때 착실히 여기저기서 기술을 가져오고 사오고 해가지고 망한다 딴 데 다 망하는데 야 일본에서도 망하고 독일에서도 망하는데 우리 중국이 뭘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돈을 그렇게 퍼붓냐. 더군다나 이거를 처음부터 잘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번 거하게 망해 먹어가지고 사기 스캔들까지 났는데 그런데도 장려 정신으로 합비해서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게 제가 추가로 진짜 하나만 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뭐를 되게 중시하면서 투자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냐면 기술에는 비경합성, non-rivalry,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조선시대에 정약용 선생이 기회론 이런 거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비경합성 이런 말은 사용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딱 찔러가지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은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남에게 전해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남에게 줘도 경합되지 않고 경쟁되지 않고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 비경합성이거든요. 자, 이게 기술 산업에서 그리고 경제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마법 같은 겁니다. 자, 만약에 조선시대에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이 되게 농사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만약에 어느 나라로 해볼까요? 대만에서 싼 쌀을 뭐 한 10,000톤 정도 사왔다라고 하면 쌀 10,000톤이 조선에 들어오면 그 얼마나 팍팍한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되죠. 그런데 그때 높은 사람, 양반, 힘 있는 사람이 야 좀 너무 배고픈데 좀 더 먹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쌀을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쌀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물은 항상 이렇게 경합성이 있습니다. 누가 챙겨가면 그게 그만큼 딴 사람의 몫은 줄어들어요. 저절로 막 복사되고 불어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뜻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이 우리가 대만에 가가지고 그런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 가가지고 곡식을 들여올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발달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오자라고 한다면 탈무드네 완전히. 그래서 내가 농사를 과거보다 2배 효율로 짓게 돼가지고 쌀 소출을 2배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대만에서 배워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옆 사람한테 알려줘도 내가 그 방법을 계속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주고 전국의 모든 조선 사람들한테 다 전파해줘도 그 지식이 처음 전파해준 사람께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눠 먹기가 그러면 아니죠. 전 국민의 쌀을 누릴 수 있는 양이 다 훅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비경합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술은 배워와서 한 번만 잘 배워가지고 퍼뜨리면 전체 그 생태계를 전체 시장을 온 나라에 그 부를 올릴 수 있는 그 공유만 잘하면 네. 그런 엄청난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할 때도 네. 뭐 이런 방식 말고 뭐 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식하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중국의 그 기술을 알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면 그 인력이 옆에 있는 다른 중국 사람한테 또 전파해주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이 계속 불어나면 네. 결국은 더 뭐 손해 보는 거 없이 투자하는 거 없이 계속 그 기술이 복사가 전파되는 되면서 거죠. 예. 탄탄한 체력으로 갖추게 된다. 그거를 노리고 이런 뭐 독일 회사 망하고 이럴 때마다 막 이런 걸 사온 거죠. 아니 저거를 저 비싼 돈을 주고 왜 사가라고 중국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사 우리나라에서 회사 망할 때 중국 회사들이 사는 경우 사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예. 특히나 이유가 있네. 특히나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데도 그러니까 경계할 수 있잖아요. 중국 회사들이 이 회사를 사가가지고 그 기술을 빨아먹으면 나중에는 경쟁자가 될 텐데 그 경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뭐 유출이 안 되게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장치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회사가 망할 때 망한 회사니까 중국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함부로 반대를 못 합니다.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돈 떼일 사람도 많고 그 회사 일자리 잃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고마울 수 있죠. 중국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일자리를 몇 년이라도 유지를 해주고 그 돈 떼이 먹을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갚아주는 걸 해준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 일자리 잃고 돈 떼일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막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그걸 딱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딱 빨아먹어서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쫙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호랑이가 될. 근데 그 기술을 모두가 다 중국 전역에서 다 습득하면 그들끼리 경쟁해서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살아남아요. 그 중국 무서워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장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뭐냐?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뭐냐? 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이게 모든 분야가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완전 독점적이면 좀 이유가 다른데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독점이니까 값을 막 올리고 싶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다 거의 독점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메모리 반도체 평소보다 100배 받자 1000배 받자 이렇게 해도 딴 데서 사올 데가 없는데 비싼 돈 주고 사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간당간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딴 회사들이 경쟁하려고 덤비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저 값을 어떻게 맞추냐. 저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값에 팔아가지고 다 손가락 빨아먹고 그냥 울면서 장사하나. 아예 진출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가격을 너무 높이면 그게 약간 빈틈 공략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장기간 꿀을 빠는 거예요. 그렇게 딱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남들이 덤빌 수 없게 그걸 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거시기한 이야기인데 가끔 이제 시장통 같은 데 가보면 뭐 30년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무슨 뭐 옛날 뭐 만두집 뭐 이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겁니다. 그 가격이 아니라 우리 만두 장사 잘 되니까 만두 가격 5배 받고 팔까라고 하면 옆에서 뭐 할매 원조 만두 가게 이런 게 원조도 아니면서 막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야, 그 시장에 가면 할매 만두 먹어봐야 된대라고 하면 야 여긴 너무 많이 모르고 옆 가게에서 먹자. 그것만 해도 장사가 되니까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모든 종목에서 반독점적인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그런 가게들이 저렴하구나. 그런 것도 이유가 있죠. 꾸준히 잘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렇게 해와서 견제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수요가 너무 올라온 거예요. AI.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낮추고 싶어도 메모리 반도체를 달라는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가격 결정해서 팔 수는 없죠. 그렇게 팔아도 그럼 다시 재판매하면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큰 돈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번 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장점일 수 있지만 그게 이런 CXMT 같은 이 중국 반도체 도전자들에게 틈을 열어준 거예요.
저값이면 우리도 팔 수 있다. 원조 할매 만두가 갑자기 비싸졌네. 저 가격이면 우리가 원조 할배 만두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다. 쌍가페세. 원조는 할매지 무슨 할배야. 근데 만두는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맛도 비슷하면 글로 가는 거죠. 실제로 CXMT가 어떻게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쥐구멍에 있다가 지금 볕이 들었냐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이거 요즘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AI 열풍 때문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은 CXMT 기술로 지금 CXMT 기술도 많이 따라왔기도 하지만 CXMT 수준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우리가 분명히 언급해 볼 만하겠죠. 오늘 뭐 반도체 강의지만 약간 경제학 원론 느낌도 나고요. 아쉬우신 것 있으면 한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예. 아니면 뭐 깔끔하게 뭐 여운 이게 무슨 얘기 할까요? 아니 그렇게 쥐어 짤 필요 없어요. 아니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 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해볼까요?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잘 수성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차별화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막 버리지 마시고요. 예. 정말 소자. 거의 짜샤이 수준으로. 예. 짜샤이 수준으로 하나. 예. 무슨 이야기 해봅시다. 예. 중국의 반도체는 중국 첨단 기술의 가장 무섭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필살기 같은 거. 와 저것까지 갖추고 있다고라는 중국 반도체 필살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모든 산업 분야에 맨 어떤 어두운 곳 제일 핵심에 숨어 있는 마지막 어떤 비밀 무기 같은 게 중국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은 1960년대 이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한 50년대 말부터 중국은 기초과학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문화가 그때 이미 생겼어요. 이거 우리나라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못 사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기초과학이냐 당장 돈 벌 수 있는 것부터 투자를 해야지라는 인식이 되게 뿌리 있게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 약간 편린 같은 게 지금도 그런 어떤 문화가 알게 모르게 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기초과학 그런 거는 세계 선진국 미국에서 하고 일본에서 하는 거지 한국은 좀 응용해가지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걸 해야지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무심코 약간 사고 방식 속에 약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진짜 강조하시네요. 뭐 곤충 얘기할 때도 참치 얘기할 때도. 그런데 중국은 1960년대부터 중국이 한때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과학의 기초도 중국이 마땅히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인식도 있었거니와 이거 약간 냉전 시기에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기도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양탄 일성이라는 말을 엄청 강조했어요. 무슨 뜻이죠? 양탄 일성 뭡니까? 양탄 두 개의 폭탄, 일성 하나의 별이거든요. 양탄은 뭐냐? 원자폭탄, 수소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중국에서 자체 개발했다. 일성 하나의 별은 뭘까요? 인공위성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띄워 올렸다라는 겁니다. 올렸다? 중국이 197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누리호가 발사돼서 성공을 하는 게 2022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이런 정도의 기초과학 기술에서 52년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52년 맞나? 맞아요. 그러네. 중국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발사했다고 한국 네티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럴 때 굳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에 악플 다는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52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좋아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악플 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기초과학에 되게 꾸준히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술의 일선에서 싸우는 거는 지금 우리가 쭉 설명을 해봤는데 이 기술의 근원을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과학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밑바탕부터 다른 무슨 제품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중국은 의외로 탄탄해요. 중국이 개발도상국이고 뭐 경제력이 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치고는 그런 게 되게 강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직도 반도체의 기반은 1960년에 우리나라의 강대원 박사님이 발명을 하셨던 모스펫이라는 그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모스펫이 아닌 아예 다른 방식의 반도체가 나온다.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팻을
T-팻을 만든다 뭐 이런 거, 터널링 팻 뭐 이런 터널 팻 이런 걸 만든다라는 뭐 이런 거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아예 원리가 다른 방식의 네. 반도체예요. 예. 이런 거를 연구하는 화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거 무섭게 해요. 그래서 이런 최일선에서 싸우는 거 못지않게 완전히 희한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네. 밑바탕을 뒤엎을 수 있는 저력도 중국은 품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점이다. 무섭네, 진짜. 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배울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이거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이거 잠깐만 제 33초만 얘기해. 짜샤이를 이걸로 쓰면 29초만 29초가 짜샤이예요 원래. 29초만 지금 짜샤이 해달라 그랬는데 잡채밥을 만들면 진짜 어떻게 단무지 하나만 진짜 제발. 단무지 예, 하세요. 예. 그래서 예.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 무슨 해외에 가가지고 뭘 배우고 온다라고 하면서 뭐 공무원 같은 분들이 뭐 나가시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거 하면 뭐 가끔가다 뭐 일이 꼬여가지고 막 논란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아 그렇죠. 중국에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수할 중국- 거면 중국은 딴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멀어서도 잘 못 오고 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뭘 봐도 잘 이해도 못해. 문화가 워낙 다르고 한자 보면 다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해도 잘 못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중국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 중국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요거를 제끼면 우리가 중국을 앞서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배워오면서 맞습니다. 경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단무지로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단무지는 개운하군요. 단무지는 이제 중국에서 주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 음식인데 아하. 이런 게 어떤 왜 중국집에 있는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혁신성 아닌가 음, 발휘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중국 반도체와 또 중국 산업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 곽재식 작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